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좋은 뉴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친암호화폐 정책 기대도 있었고 기관 채택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리플 같은 자산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좋아 보이는 재료도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시원하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누르는 훨씬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차트 몇 개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금리, 고용, 전쟁, 육아 규제, 그리고 비트코인 수급 구조까지 전부 한꺼번에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안 오르지? 이 질문보다 도대체 시장 위에서 무슨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다 꼬이냐?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 고용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데이터에서는 고용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게 나왔고 이전 수치까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시장은 고용이 식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에는 대체로 좋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육아가 튀어나옵니다. 지형학적 리스크, 특히 중동 쪽 긴장이 커지면서 육아가 강하게 치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고용은 식고 있는데 물가 압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는 둔해지는데 물가는 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육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쉽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경기는 약해지는데 금리 인하도 확신 못하는 아주 답답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완벽한 안전자산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현실 시장에서는 지정학 위기나 거시 충격이 올 때 비트코인이 항상 완벽한 피난처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자산처럼 먼저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시장 내부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책 기대가 있으면 시장은 당연히 강하게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최근 시장이 흔들린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같이 거론됩니다. 하나는 트럼프 밈코인 같은 쪽으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간 부분. 두 번째는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육아 상승. 세 번째는 시장이 기다리던 법안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결국 시장은 기회감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돈이 분산되고 거시가 흔들리고 규제 명확성까지 늦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기관 자금은 더 그렇습니다. 개인은 기대감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어도 기관은 법과 제도, 회계 처리, 규제 리스크가 정리되지 않으면 크게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친암호화폐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자금은 생각보다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중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ETF 쪽 자금 흐름입니다. 한동안 비트코인 시장을 짓눌렀던 현물 ETF 자금 유출 압력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시장에 계속 쏟아지던 매도 압력이 예전만큼 거세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안 강하게 열려있던 매도 수도꼭지가 조금씩 잠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 전체에는 나쁜 신호만은 아닙니다. 또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당장 팔 물량이 계속 쌓이는 구조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완전히 붕괴하는 그림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폭락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시장이라는 건 한번 무너지면 바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흔들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됐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이 아직 불확실한 이유는 거시 변수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거시가 더 악화되면 추가 하락도 열려있다. 이렇게 같이 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완전한 강세도 아니고 완전한 붕괴도 아닙니다. 희망과 공포가 아주 빡빡하게 맞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규제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돈의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효율성은 높일 수 있어도 개인의 거래와 소비를 지나치게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게 무조건 중앙 집중형 디지털 시스템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틈에서 민간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정리된 디지털 자산 인프라가 대안처럼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 같은 프로젝트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클래리티 법안 같은 규제 명확성 이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에는 늘 좋은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써도 되는가? 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법이 불분명하면 기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큰 자금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과 제도 정비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조금씩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불편해지는 쪽이 전통은행권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커질수록 기존 은행의 예금 중심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은행에 그냥 돈을 묶어두는 대신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투명한 디지털 금융 구조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전통 금융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인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자리 싸움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겉으로는 공포가 더 커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다른 큰 변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흔들립니다. 유가는 부담입니다. 연준은 애매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기회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나중에 가장 크게 재평가받을 자산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편할 때는 아무 자산이나 같이 오르지만 시장이 불편할 때는 결국 구조가 있는 자산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바로 그 구조 이야기가 계속 붙는 자산입니다. 기관 채택 이야기, 디파이, 담보화,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규제 명확성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리플 쪽에 붙고 있다는 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즉, 지금은 거시 악재가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어서 좋은 재료가 바로 폭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대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이 지나가고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자산이 진짜 구도를 갖고 있었는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 유가, 고용 악화, 금리 불확실성 같은 강한 하방 압력이 시장을 누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 채택, 제도 정비,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확대, 그리고 리플 같은 자산의 구조적 재평가 가능성이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첫 번째 힘이 더 무섭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공포가 가장 클 때 다음 흐름의 씨앗도 같이 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을 단순한 하락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면서 다음 강한 흐름을 준비하는 구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흐름이 시작될 때 규제 명확성, 기관 연결성, 금융 활용성까지 갖춘 자산들이 가장 먼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심 후보 중 하나가 바로 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시 악재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악재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리플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흔들림 끝에서 결국 더 강하게 다시 평가받을 자산 중 하나가 XRP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지금은 시장이 불안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 불안이 잦아들기 시작하는 순간 리플의 강한 상승 가능성은 다시 훨씬 또렷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